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큰언니 노처녀라고 퇴물이라 하던 작은언니가 요즘은 큰언니의 자격지심 생겨 괴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지심 열등감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른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작은 언니를 보면서 과거에 이해 안 갔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되겠지만 함께 자란 자매이다 보니 안 보고 살 수도 없죠. 저는 32살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퇴근해서 남편과 맥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도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에 하루 피로가 풀리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친정에서 3녀 중 막내입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연년생이고 저는 작은언니보다 3살 어려요. 작은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언니와 함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참 불만이 많았어요. 작은 언니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뭐든지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세 자매 중에서 작은 언니만 성형을 여기저기 했고 키도 훤칠해요. 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언니는 객관적으로 예쁘고 날씬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저와 큰 언니는 작은 언니가 성형을 할 때 있는 것들이 더한다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와 저희 외모에 비하 발언도 자주 했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에게 언니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고 지냅니다. 큰 언니는 워낙 순한 성격이라 작은 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작은 언니는 저에게 참 못되게 군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자기 기분 나쁘면 저에게 욕하고 때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작은 언니와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작은 언니는 저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괴롭혔죠. 제가 하는 말마다 비아냥대고 해서 작은 언니 무서워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작은 언니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금도 할 말을 다 하고 그런 성격은 못 됩니다. 작은 언니는 성인이 된 후부터 남자도 참 많이 만났어요. 대학 때는 잘생긴 남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쁘더니 대학 졸업한 후부터는 남친 직업, 집안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저와 큰언니는 작은언니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친 사귀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남친이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작은언니는 전혀 그런 상처가 없는 것 같았죠. 만나다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다른 남자 사귀고 그러는 작은언니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지금 생각으론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였으니까 부러웠겠죠. 그리고 또 작은 언니는 저와 큰 언니의 외모를 비하하며 여자는 예뻐야 좋은 남자 만난다고 저희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이유 없이 큰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큰 언니 흉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라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큰 언니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큰 언니는 제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챙겨줬어요. 만만한 게 큰 언니이니 큰 언니에게 못되게 군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작은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죠. 외모도 훈남에 대기업 다니는 신랑이니 자랑할 만했죠. 작은 언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물을 어떤 걸 받았다 하며 저와 큰 언니에게 자랑했고 큰 언니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평범한 신랑을 만나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큰언니만 남게 되었죠. 큰언니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만약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언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언니를 닥달하기도 했지만 큰언니는 그냥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작년 초에 큰언니가 남친이라고 집에 인사를 시키더니 작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촌발 날리는 얼굴에 중년 남자처럼 허허거리는 큰형부를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작은 언니는 큰언니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나이 먹고 결혼한다고 너무 안 가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꼬는 듯한 작은 언니 말 속에는 은근히 큰형부를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훈남 외모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시작됐죠. 큰형부는 제법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형부가 운영하는 업체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회사예요. 함께 밥을 먹어도 비싼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제가 받았던 문화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정도예요. 큰언니 결혼하고 우리 가족 모두 일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형부가 단골인 일식집이라고 듣고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가격에 놀랐고 형부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시키더라고요. 다 먹지도 못할 양인데 다 못 먹으면 아깝겠다는 생각도 들고 맛도 있어서 저는 열심히 먹고 있었죠. 형부는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음식을 또 시키고 다른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잘 먹는다고 한 접시에 10만 원 돈 하는 음식을 또 시키고 저는 속으로 다 못 먹는데 하며 걱정을 했어요. 결국 음식 많이 남고 며칠 동안 남은 음식 생각나서 혼났네요. 엄마가 나중에 큰언니에게 음식 너무 많이 남기고 돈은 많이 나오고 땡서방에게 미안해서 어쩌냐고 했는데 언니는 시댁이 원래 그런 식으로 외식을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죠. 큰언니는 결혼 전에도 비싼 화장품이나 비싼 가방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물어보면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사주신 것들도 있고 안 쓴다고 주신 것들도 있었어요. 큰언니도 다 못 쓰고 남게 되니 저와 작은언니에게도 챙겨주었죠. 작은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기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됐다고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명품 같은 것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도 많았네요. 큰형부가 한 번은 저에게 언니한테 받은 옷이나 화장품 다 못 쓰면 주변 사람들에게 팔거나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어른이 주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런 거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감당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에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네요. 큰언니는 정말 무슨 복인지 시부모님 예쁨도 많이 받고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소소한 시댁이거든요. 명절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 이 정도 시댁 만난 것도 복인 줄 알라고 주변에서 말하던데 장녀라서 부모님 안 계실 때는 집안일 다 하고 철없는 작은언니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도 많이 받았던 큰언니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간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큰형부가 언니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부럽고 착한 언니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죠. 작은 언니는 큰형부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에 큰언니를 뒤에서 흉보는 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큰언니 뒷담화를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 재력, 성격 모두 흠잡을 것이 없는 형부였기 때문에 작은 언니는 큰형부의 외모 하나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큰언니 결혼하기 전에 작은 언니는 질투가 나서인지 큰언니에게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고 지랄을 작은 언니에게 큰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부모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부럽다고 말하기라도 하면 작은 언니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만나서 우리가 덕을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었죠. 사실 덕 본 거 많은데 말이에요. 주말에 큰언니가 자주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비싸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한번 저와 신랑이 큰언니 불러서 밥이라도 사주면 큰형부는 자기 동생도 안 사주는데 우리 처제가 밥 사줬다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형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질투 같은 것은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그냥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끔 언니네 집에 신랑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형부가 한두 번 입은 정장이라고 신랑 입겠냐고 해서 비싼 정장 얻어오곤 했어요. 작은 형부는 키가 큰 편이라 사이즈가 다르고 큰 형부와 제 신랑은 체구가 비슷해서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입이 귀에 걸렸죠. 작은 언니에게 자랑하면 남이 입던 옷을 왜 가져다 입냐고 짜증을 냈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으로 갔더니 큰언니네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사돈 어른들께서 큰언니가 딸만 있는 집 장녀이니 친정 차례나 지내라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술을 거의 못 드시는 아빠는 얼굴서부터 목까지 빨개져 있는데 양주병 하나를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큰언니 시댁에서 명절 선물로 보낸 것이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아빠는 저와 신랑에게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예쁜 짓 하면 한 잔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볼에 뽀뽀했더니 저에게 한 잔 주셔서 조금씩 마셨어요. 참고로 저 이제 비싼 술 아니면 못 먹는 고급진 여자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도 오고 계속 아빠는 예쁜 짓을 하면 한 잔 주겠다고 하시고 사위들이 장난삼아 아양 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작은 언니는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양주 맛 좋은 거 모르겠다고 하면서 맥주만 조금 마시는데 말투도 좀 톡톡 쏘는 말투고, 작은 언니가 그러고 있으니 작은 형부도 뻘쭘해서 맥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형부가 양주 두 개를 꺼내서 저와 작은 언니에게 명절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아빠가 받은 것과 같은 급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작은 언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자기는 체질상 양주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져갈 거냐고 했더니 작은 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큰 언니가 저보고 그럼 네가 두 개 다 가져가 이러는데 언니들 표정을 살피게 되더군요. 큰 언니는 웃고는 있는데 약간은 기분 상한 표정, 작은 언니는 극도로 짜증난 표정. 작은 언니에게 진짜 안 가져갈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차가운 말투로 아냐, 가져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양주 안 맞는다며 가져가서 뭐하게, 나나 가져갈게 이랬는데 저를 쳐다보는 작은 언니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언니 들으라고 제가 계속 큰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큰 형분의 집안 얘기보다는 큰 언니가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는 것이 부럽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부럽다고 계속 말했어요. 작은 언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점심 먹고 얼마 안 돼서 가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작은 언니가 왜 먼저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죠. 저녁 늦게까지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어렸을 때 저와 큰 언니를 부모님께 누명도 씌워가며 혼자 예쁨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큰 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까지 관심의 대상이니 못 견디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저처럼 그냥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작은 언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만 힘들 텐데 말이에요. 우리 큰언니 예뻐해 주시는 사돈어른들께 저는 그냥 고맙고 신랑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큰형부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작은 언니가 얼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다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철없이 자랐어도 이상할 게 없는 막내 따님인데 참 생각이 깊으시네요. 어릴 적 기품 있는 성격의 큰언니라 그 격에 맞는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도 곧 가족들과 잘 어울리게 될 것 같아요. 집안 모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주석에 대해 고민하던 예비 신부가 철면피 같은 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정리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결혼 날짜 잡은 예비 신부입니다. 혼주석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예랑이네 부모님은 현재 1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결혼식에 두 분이 참석해서 혼주석에 앉으실 예정입니다. 예랑이는 현재 혼주석에 예비 시부를 앉지 못하게 하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랑이가 예비 시부를 혼주석에 앉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랑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집에 돈도 안 가져다 주고 예비 시모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한 계기가 예비 시부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 시부가 재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분이 바로 그 상간녀이고요. 그래서 예랑이는 예비 시부 말고 자기의 외삼촌을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고 있고 예비 시부는 본인이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자주 생겨 있었고요.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아빠가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람을 끊이지 않고 피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주기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아빠에게 심하게 맞고 저와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무서워서 아빠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동안 이모 집에 있다가 집을 따로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빠와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빠는 엄마와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들이 약간씩 도움을 주고 엄마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하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와는 서로 할 말이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빠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연락하면 아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예랑이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예랑이와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저의 결혼식에 혼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친척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자고 엄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결혼식에 아빠가 오면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할까봐 무섭다고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빠와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예랑이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아빠가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다고 예랑이에게 말했고요. 근데 예랑이 어머니나 우리 엄마는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예비 시부와 우리 아빠를 결혼식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신부 입장을 할 때 아빠와 함께 입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 같은 인간과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속에서 아빠의 유전자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저와 통화를 하면 사람 좋은 척 하면서 허허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도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사람 좋은 척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그러면서 제 결혼식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랑이와 저는 아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하객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해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에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예랑이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며칠 동안 댓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랑이와도 만나서 함께 댓글들을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둘이 핸드폰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랑이와 혼주석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눈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그냥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하라는 분들도 조금은 계셨었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라는 것을 예랑이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와 상의를 해보니 뮤지컬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뮤지컬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며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을 하도록 해주시고 결혼식까지 다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빠와 입장을 해도 되고 혼자서 입장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랑이와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뮤지컬 웨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자 엄마와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그날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신부 입장을 하기 싫다고 했고요. 엄마는 남들 이목을 위해서 아빠와 신부 입장을 제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엄마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아버지 자리에는 외삼촌을 앉게 하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삼촌도 예랑이 아버지에게 치를 떠는 분이라서 예랑이 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안 온다는 얘기에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와 이렇게 결혼식 혼주석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저희는 각자 아빠를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하객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댓글들의 말씀대로 뭐 해준 게 있다고 압박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아빠 만나면 뽀뽀를 한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을 떠나서 아빠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저와 오빠와 엄마는 아빠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는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저의 결혼식에 와서 당연히 자기가 혼주석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커플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혼해서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인데 혹시 있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제 글이 다행히 있네요. 이 글을 올렸을 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분들께서 그때 결혼하고 후기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신랑과 정신없이 사랑하고 하느라 바빴습니다. 늘 후기를 올려야지 하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뮤지컬 웨딩으로 잘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촌 동생들이 저희 결혼식에 노래 불러주신 가수분들 어떻게 섭외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들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자기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집을 나온 뒤로 오빠와 제가 함께 사는 동안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니 아빠는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아준 정을 무시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올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 결혼식에 와도 오빠가 아빠를 쫓아내게 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아빠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빠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모에게 연락해서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으로 와주셨고요.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했으면 딸인 제가 결혼식에 아빠를 오지 말라고 말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빠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술 취해서 엄마를 괴롭히던 것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대답에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과 자기를 이간질했다며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말렸지만 아빠는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아빠를 잡아서 힘으로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지 말고 인연을 끊고 살자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오빠는 아빠가 어렸을 때 술 먹고 엄마를 괴롭히고 의심해서 우리를 공포 속에서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오빠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좋아져서 이제서야 직장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대인기피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아빠는 이렇게 우리 남매를 정신이상자로 키워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별거를 시작한 후에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원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었으며 여자의 정신이 팔려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릴 적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부터라도 치유해가며 살 수 있겠지만 엄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커녕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고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겨우 아빠에게 벗어나서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살면서 무슨 양심으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면서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된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제 알겠다고요. 아빠는 술을 먹어도 아빠에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또 자기 마음속의 악마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우리 남매는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오빠를 이모가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엄마에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모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랑이에게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우리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랑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혼주석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가 위자료를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빠로부터 서류상으로 확실히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냥 위자료 조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빠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거 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남매에게 노후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와
잘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로 혼주석에 대한 고민 해결뿐 아니라 저희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디어와 충고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사이에 신랑과 제가 많이 사랑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거 엄마랑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게 자식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께 손주 자주 보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살 거예요. 저희 커플을 걱정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고민 해결에 사이다 결론까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써니님,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비아냥대던 친구를 그 친구가 결혼 후 집들이를 할 때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이면서 훈훈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눈치 없이 말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시누이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글 보내요. 저는 시댁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드디어 복수를 당했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맺힌 것이 많았나 봐요. 친구 집들이에 갔을 때 평범한 제 친구들이 진상 시누이로 돌변하더라고요. 친구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많이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시원하기도 했어요. 편의상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눈치 없는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는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친구인데 친구들 모이면 말도 가장 많이 하고 친구들의 고민에 조언을 많이 해주던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A가 그렇게 못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까요? 외모는 평범한데 본인의 외모를 남들이 보는 시선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 단점은 있었지만 뭐 그럭저럭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저희 네 명은 가끔 만나면서 우정을 이어왔어요. 친구 한 명이 시험 준비를 해서 2년간 잠수를 탄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네 명이 잘 지내왔죠.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2년간 시험 준비를 위해 잠수를 탔던 친구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의리가 없다는 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추면 뭐가 어떻냐는 둥,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저는 자기 앞날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니까 친구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 발표가 나고 다시 저희와 자주 연락하며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같은 공무원과 결혼했어요. 저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 잡혀서 앞으로는 즐겁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마음속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다니던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그것도 지방대를 다니다 중퇴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친구가 A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저와 다른 친구는 A가 질투나서 그런 것이라고 위로해주곤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신혼집을 18평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A는 집들이에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 아기 태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러면서 심하게 걱정해 주더군요. 이때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부부인데 시작이 뭔 상관이냐고 나는 부럽기만 하다고 말했는데 제 말도 비꼬듯이 되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A는 참 많은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결혼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로 알고 있었던 거죠.
결혼할 때 20평대 아파트를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A는 저희 남편 머리숱이 적은 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는데 결혼 전에 저보고 너는 신랑감을 키만 보고 결정한 거냐고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결혼식 후에 저에게 결혼식 때 보니 삼촌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고 특히 시부모님이 저만 만나면 신나하셔서 결혼할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은 한결같이 좋은 분들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A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A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 주잖아요. A는 결혼할 사람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도 있긴 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만나자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보니 키가 친구와 비슷한 중년 남자가 A의 신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A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 4명 중에 외모는 가장 나았거든요. 이건 비밀인데 A가 평범한 외모이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이 평범 이하예요. 그럼 뭐 어때요? 다들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잘 사는데. A는 결혼식을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집들이는 하라고 우리는 네 남편과 제대로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다고 우리 나중에 가족 동반해서 놀러 다니자고 한 것을 잊었냐고 난리였죠. 드디어 A가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A가 친구들에게 남편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한잔하겠다 생각했어요. A네 집에 가보니 거실 겸 주방에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 비싼 시기에 신혼집이 그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A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었죠. 그리고 신랑 직업을 물어보니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공무원 친구가 A에게 이런 좁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 수 있겠냐고 A의 신랑 몰래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아이 갖는다 해도 노산이라 당장 아이 가질 것 아니냐는 말도 했고요.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저에게 너네 남편 경영 수업은 잘 받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A는 좀 놀란 표정이었어요. A는 그때까지 제 남편이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는 저와 공무원 친구에게 부럽다고 하고 저희는 그 친구에게 네 남편은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부럽다고 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A의 남편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분위기도 잘 맞추고 중간중간 분위기에 맞는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A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왜 결혼 전에 소개해주지 않았냐고 말했어요. A의 남편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뺏길까봐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참 성격 좋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A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모이면 가장 말이 많던 애가 말도 별로 없고 저희는 A의 남편과 술 마시며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 후로 A는 단톡방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셋은 A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A가 단톡방에서 평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A가 겉멋만 들어서 예전에 눈치 없는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려서 모르고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하자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친구가 말하는데 대학 때부터 15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고 이제부터는 A가 허세를 부리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았어요. 단톡방에서 저희 친구들은 A가 어떻게 그렇게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A 너는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런 칭찬도 A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A도 이제 철 좀 들었겠죠. 넷이서 가끔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가족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고 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친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착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분 상했던 것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친구분들 모두 마음씨 고운 분들이네요. 이번 사연은 할머님께 잘하던 쓰니님 부부에게 할머님이 숨겨둔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던 고모들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 된 경기도에 살며 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남편과 저는 유학 중에 만났어요.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남편에게 반해 있었는데 소심해 보이던 남편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더군요. 유학 생활이 처음에나 설레고 기대되었지 음식도 입에 안 맞아 힘들고 외롭고 하던 차에 남편과 서로 기대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제가 남편에게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에게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할아버님이 돈 다 대주신다며 저희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앞당겨서 했네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평수는 크지만 많이 낡은 아파트에서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술도 어디 나가서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하신 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시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는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상냥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미모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럽게 하시는지 제가 두 분에게 너무 반해서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조르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의 연속이더군요. 남편 친구들이 연애할 때 남편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렇게 옷도 촌스럽게 입는 남자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땅도 꽤 있고 모대학 전철역 근처에 4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언젠가 어머님이 당신 살아오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젊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대요. 지금도 그 점포를 가지고는 계시지만 운영은 다른 분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시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는 오전에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하시고 몇 시간 자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님은 옷 공장을 차려서 그 공장에서 남대문 시장에 어머님의 점포와 다른 점포로 옷을 공급했고요. 남편이 어린 시절 7, 80년대에 시부모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어져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잠을 얼마 못 자고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시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할머님이 돌봐주셨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고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할머님이 고모들 편을 들어주었어도 저희 남편과 시동생을 할머님이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할머님과 할아버님 공도 크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모님들은 저희 어머님에게 꽤나 시자짓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누구 흉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할머님 앞에서 고모님들 얘기를 하다가 그년들이 진짜 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런 욕을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고모님들이 한 행동들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에게 고모님들이 시자짓을 하면 안 되죠. 시부모님 모시고 장사하며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인데요. 그렇게 잘하고 사는 분이라서 질투가 나서 고모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돈을 모으기만 하셨나 봐요.
돈을 쓰실 시간도 없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님 장례를 치른 이후에 고모님들과는 지금까지 왕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재산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시댁에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이었대요. 시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었는데요. 할아버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셨으니 그 단독주택은 저희 시부모님 것이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막상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게 그 집을 주지 않고 고모님들이 나눠 갖게 하셨대요. 고모님들이 집안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 집을 가져가나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자기 오빠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새언니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잘 모시면 고마워나 해야 하는데 질투나 해서 시짜짓이나 하던 고모님들인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없이 사는 딸들이 짠해서 할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지 하고 마시더래요. 그렇게 고모님들은 그 집을 받아가고는 할머님 홀로 남으셔서 기력이 떨어지시는데 여지껏 10년이 넘도록 한 번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 할머님이 노쇠하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요양원 가시는 거 제가 울며불며 반대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신 분이니까요. 차라리 요양원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할머님을 모시겠다고요? 아이들이 더 크면 아무리 제가 주부여도 바빠진다고 그러지 말라시며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도 할머님을 엄청 좋아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란 남편은 어떻겠어요? 할머님이 요양원에 가셨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는 남편과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셔서 저희가 찾아가면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 자주 함께 가고요. 저는 그저 측은지심에서 할머님을 그렇게 찾아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머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잠원동에 쌀 때 사놓은 아파트가 할머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은 할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잠원동 아파트는 할머님 이름으로 하셨대요. 그 아파트를 남편에게 상속받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며 아버님과 얘기하시라고 남편이 할머님께 얘기를 했지만 할머님은 그 아파트를 아버님에게 주면 언젠가 시동생과 저희가 나눠 갖게 될 텐데 할머님은 그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 후로는 저희 시댁에 발걸음을 잘 안 했거든요.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남편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 아버님과 다시 얘기하자고 할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니들 아범과는 얼마 전에 다 얘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구나. 니들이 그 아파트 증여받을 수 있도록 니들 아범한테 세금도 다 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님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대요. 할머님이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자주 찾아뵌 것뿐인데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좀 떨리더라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이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잠원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강남 쪽에 있더군요. 그런 아파트가 평수가 작더라도 한두 푼이겠어요? 거기에다 자식도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인데 그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닐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아버님이 내주시겠다니 저희는 그야말로 로또 맞고 세금도 안 내게 된 것이죠.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니 그냥 감사히 받자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여 정도를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할머님이 주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고모님들 참 무섭더군요. 할머님 아파트를 저희가 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분들이 할머님을 찾아서 요양원에 왔다더군요.
고모님들은 울며 불며 자기네는 안 주고 그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었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요양원 직원이 빨리 와보시라고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가보셨더니 고모님들이 그러고 있더래요. 가서 시부모님이 고모님들을 내쫓고 오셨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주말에 남편과 할머님 뵈러 요양원에 가 있었는데요. 고모님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고모님들이 할머님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들은 자식도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며 일도 잘해서 집안을 일으킨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단독주택을 자기들이 나눠 갖고는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10년이 지나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재산 자기들 안 줬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라니요. 할머님은 고모님들에게 욕을 하시면서 딸년들 없는 셈 칠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고모님들에게 낯짝도 두껍다며 한마디씩 하시고요. 고모님들은 남편에게 갑자기 네가 뭐라고 꼬드겨서 할머님의 재산을 가져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고모들이 재산에 욕심이나 있었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할머니 잘 모셔서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고모들이랑 재산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건 할머니를 남편이 협박을 해서 재산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모님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님이 고모님들에게 아버지 재산 받아간 다음에 더 이상 받을 거 없는지 알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던 년들이 이제 와서 낯 두껍게 찾아와서 지랄이라며 당장 나가서 다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님께서는 고모님들에게 저런 것들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와서는 이렇게 소란을 계속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들은 오늘은 가겠다며 가더라고요. 남편은 고모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고모들이 옛날부터 우리 집이랑 차이나게 없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그 집 주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산 우리 부모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 고모들 주는 것에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집 고모들이 받은 거 우리 부모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고모들이 그따위로 거지근성을 갖고 사니까 지금껏 없이 사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이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이 괘씸해서 당연히 할도리하는 평범한 내가 착해 보여서 이런 복을 받은 것 같다며 고모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답답한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고모들이 가시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고모고 뭐고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욕부터 나갔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게 말하고 보냈냐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고모들이 신우짓을 어머님께 할 때 한 번 고모들에게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고모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혼을 내셨다더군요. 남편도 그날 고모들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어릴 적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어머님이 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는 얼마 뒤에 할머님이 아버님께 말씀하셔서 할머님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버님께 고모들 못 찾아오는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주말에만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이 항상 죄송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이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할머님께 아파트 받은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할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만 붙여주시면 아이들 일 때문에 제가 외출하기도 괜찮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남편을 키워주셨고 우리 부부를 전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두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남편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부자 됐어요. 후기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와 시부모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결국 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여야 할 때인데 할머님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범 능력으로는 평생 어림도 없는 재산을 할머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할머님 모시지 않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것 같다고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자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도 겁이 나기는 했어요.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비는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너희는 손주지만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한참 울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신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집 나갔다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할머님 돌봐주러 오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참 좋은 이모님이시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저는 할머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 써드리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이모님은 할머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노인들은 최대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지 말고 직접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왕할머니 산책시켜 드려야 한다고 하며 모시고 나갔다 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빵집에 가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증손주들이 모시고 나갔다 오면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해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아이들이 할머님 빵 사드리는 빵값은 당신들이 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시는데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큰 돈이라서 저에게 바로 맡기는데 남편은 그 돈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서 모았다가 명품백을 사던지 옷을 사던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할머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하려면 너희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회사 차로 출퇴근하고 우리 차는 제가 거의 사용한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과 할머님까지 함께 탈 일이 있을 텐데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차를 뽑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사코 거절해서 차 얘기는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해요.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아이들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 남편도 행복해 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계셔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고 있네요.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딸을 잘 키웠나 보다고 하시는데 할머님께 아파트 받고 난 후에나 모셔온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90 넘으신 귀여운 할머님 100세가 훨씬 넘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정말 맑고 순수한 분이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충신은 효자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네요.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자식들에게 매번 상처를 주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친정엄마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희생을 하고 참고 산 것으로 믿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 친정의 발걸음을 끊을 생각입니다. 제 마음이 풀려서 친정에 가게 되면 엄마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마음 아파하더라도 팩트를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보통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정엄마 얘기라서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배은망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친정엄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엄마의 모성을 의심하게 되니 복잡한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모성은 본능이라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저희 어머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식에게 심하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자식들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앞에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는 히어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외로운 분입니다. 항상 저에게 너는 나의 절절한 외로움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통스럽다고 하시지만 저는 과연 우리 엄마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 외롭다고 거짓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정신세계가 낮아 보입니다. 엄마와의 대화 중에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 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는 천하의 못된 딸이 되었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엄마의 의도를 잘못 캐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스스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자존심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세요. 누군가 나를 만나면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와서 자존심이 상했다. 자식이 선물을 주면서 고작 목욕용품이나 스카프 따위를 던져줘서 자존심이 상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신경정신과에 가보고도 싶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다.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존심과는 상관없는 일에 자존심을 가져다 대고 계시고 속상해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라고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돌아오고요. 저희 엄마는 큰아들과 10년 넘게 의절한 채 지내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오빠네가 사과드리고 관계를 풀어보려 해도 엄마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번번이 오빠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엄마는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내 자존심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어물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딸로서 개거품을 물고 큰오빠네, 특히 큰올케를 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샀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올케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재하려고 했던 저는 무조건적으로 엄마 편이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엄마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편을 들기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편들어서 말하면 엄마는 제가 한 말을 올케에게 바로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속에 나오는 얄미운 시누이가 바로 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항상 올케들 편에 서 있으면서 엄마에게는 고약하게 구는 못된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엄마 편을 들고
따지지도 않고 올케를 몰아세우며 내 엄마에게 희생하라고 아각대는 시누이 역할을 기대하셨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엄마는 큰아들 내외는 안 보고 살고 있어 손자들도 못 보고 살고, 작은 아들은 가끔 만나지만 작은 며느리는 안 보고 그 손주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과 멀리 살아서 전화 통화나 하며 가끔이나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버렸다고 하셨죠. 자주 못 만날 바에는 만나고 나서 더 힘들어지니 차라리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언젠가 하시더군요. 언젠가부터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을 자식들에게 세뇌시킨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사신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요. 항상 엄마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안 맞는 남편과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주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엄마에게 지쳐갔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든 본인의 감정과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이슈를 들이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울지 않고 웃었다고 부모를 떠나면서 울지 않는 신부는 세상에 너 하나일 것이라며 두고두고 비난을 하셨죠. 큰 오빠가 결혼하고 이듬해에 작은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큰올케가 첫 손자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아, 내가 할머니가 됐다니 정말 슬프구나, 이런 마음에 취해 아기를 보러 병원에 가지 않아서 올케와 안사돈께서 병실에서 함께 울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사연을 가진 사람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살던데, 엄마 정도면 마음먹기에 따라 무난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그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여져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듯이 보였던 딸인 제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 싶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에게 가장 상처를 주시더군요. 이혼 소송 중에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올 것이냐 물으시길래 아직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먼 곳까지 끌려갔다가 이혼까지 하고 거기 남아서 살고 싶냐고 하시더군요. 딸인 저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둘이나 있는 아들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엄마가 딸에게라도 의지하려는 계산을 본 것 같아 뭔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에게 연락을 하면 너만 아니면 내가 살겠는데 너무 힘들다, 왜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혼을 하느냐 하며 저를 원망하셨어요. 18년을 노력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막말을 하시는지. 결정적으로 엄마는 땡땡이도 이혼하게 될 텐데 그게 문제다, 이러셨습니다. 10대인 손녀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보통 어미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식 때문인데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표정 변화 없이 말하더군요. 남의 일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하고 엄마가 같아도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이혼 예정자라면 나는 왜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만 우선인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자식을 위할 줄 아는 엄마가 된 것이겠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를 흉봤지만 아빠는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아빠를 흉봐서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참고 묵묵히 일하며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로 인해 상처받은 아빠,
오빠들, 올케들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엄마도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계속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제 딸아이가 "엄마,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엄마의 본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엄마만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엄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식들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엄마를 옆에서 살펴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살지만 엄마를 위해 최대한 자주 찾아오던 이 딸도 이제는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 마음을 갉아먹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서 엄마를 멀리하려고 한다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잘 되었고 지금까지 친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억지로 엄마와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병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적당히 상대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엄마로부터 이제야 독립해 나오는 과정이라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모르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적으며 마음의 정리가 좀 되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읽으시며 공감해 주시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부모도 많은가 봅니다. 쓰니님께서 할 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